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지난번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이어서 오늘도 B군 성격장애에 속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 또 소시오패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준비했거든요. 영상 전반부에는 이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과 이제 진단 기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영상 중반부부터는 사이코패스와 또 소시오패스의 특징과 이제 원인, 또 차이점에 대해 사이코패스의 뇌는 우리 일반인의 뇌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맨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혹시라도 일상에서 소시오패스를 만났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대처법까지 말씀드릴게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은 사회적 규범이나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거짓말, 폭력, 사기, 무책임한 행동이나 범법행위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입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낮기 때문에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남을 이용하고 배반하고 해치고 냉혹하게 타인을 착취합니다.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며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을 사용하고 타인을 속이는 사기 행동을 한다. 충동적이며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빈번한 육체적 싸움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호전성, 공격성이 나타난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함이 있고요.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거나 이를 합리화하는 등의 양심의 가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유사한 것 중에 이제 품행장애랑 적대적 반항장애가 있어요.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이제 18세 이상에서 진단을 내린다면, 이 적대적 반항장애랑 품행장애는 이제 소아 청소년에게 해당이 되는데, 쉽게 구분하자면 이 소아 청소년들에게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반항은 적대적 반항장애, 그런데 이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면 품행장애, 그리고 이것이 성인일 경우에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앞서 살펴봤던 그 진단 기준에 있는 7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18세 이후에 진단을 내리게 되지만,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이 가능하려면 이미 어릴 때 15세 이전에 품행장애의 특징이 나타난 경우, 반드시 품행장애로 꼭 진단을 받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15세 이전에 품행장애의 특징이 나타난 경우에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정확한 정신장애명은 아닌데 이 둘 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안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서 극소수에게 나타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미 뇌의 이상이나 기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윤리나 도덕성, 법적인 개념이 거의 없고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우리 뇌에서 여러 부위가 이 사이코패스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이코패스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은 우리 뇌의 CEO라고 알려지면서 사고와 판단, 이렇게 이성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성적인 역할 말고도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을 일으키는 증취이기도 해요. 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뇌를 살펴보면 전두엽과 또 측두엽의 일부가 수축되어 있고, 특정한 상황에서는 섬엽이랑 대상에서 이상 반응이 발견됐는데, 지금 말한 이 부위들은 모두 인간의 감정, 의사 판단, 공감,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담당하는 부위거든요.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뇌의 구조적인 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입증되어져 있는 사실이고요. 기질적으로도 이 또한 태어날 때부터 충동성과
감각 추구성이 아주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에 비해서 소시오패스는 좀 더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데, 사이코패스 정도는 아니지만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환경적으로 어린 시절의 상처나 심각한 결핍 같은 이런 후천적인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보다는 감정 조절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랑은 다르게, 이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공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대방의 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지난번 나르시시스트,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이 반사회성과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 떨어지고 타인에게 착취적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수치심이라는 주된 감정이 있어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겉보기랑은 다르게 상당히 수치심에 민감하고 취약한데, 이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주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도 또 수치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또 자기애성의 경우 누가 나를 막 우러러봐주고 숭배해주길 원하지만, 이 반사회성처럼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사기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반사회성도 자기애성이 바라는 것처럼 누가 나를 막 떠받들여주고 우러러봐주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생물학적인 요인, 앞서 말한 뇌의 이상이나 유전, 기질 이렇게 타고나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 특히 어린 시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겠죠. 특히 생애 초기에 학대나 방임, 이렇게 거칠고 거부적이고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이 아이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만든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애 초기 자아가 막 형성되는 시기에 심각한 결핍,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면 우리 인간의 발달은 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 발달의 기초 공사가 부실하니까 이후에 양심이나 도덕적 기준이 되는 초자아, 이걸 초자아라고 하는데, 이 초자아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어렵겠죠. 또 뇌 발달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뇌에서 안화전두엽이라고, 바로 여기 눈 위에 있는 이 안화전두엽이라는 부위는 특히 도덕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안화전두엽이 한참 발달하는 시기에, 바로 아기 때, 특히 생후 3세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심각한 결핍을 입게 되면 당연히 뇌의 발달에, 도덕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또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 대부분 부모로부터 부적절하고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보고 배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폭력을 쓰고 싸우고 법과 질서를 막 어기고, 사소하게는 운전법규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다, 속는 사람이 바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자녀에게 습득하게 한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특히 아이가 부모의 폭력을 자주 목격하고 자랄수록 내재적으로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공격 성향이 극대화돼서 이후에 폭력이나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학교나 교사로부터의 낙인, 또래 친구들 간의 영향이나 또 주변 환경, 아주 빈민가나 위험한 지역에서 자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반사회성 성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보통 나이가 들면서 한 40대가 지나면서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치료가 매우 어렵고 또 치료 예후도 그닥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우선적으로 본인 스스로 상담이나 어떤 치료자를 찾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법적인 요구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치료에 의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치료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고 또 워낙에 권위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하는데, 종종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법적인 면책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짜로
치료에 열심히 임하는 척하는, 그렇게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층적인 심리 치료보다는 구체적으로 부적응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고요. 또 약물 치료가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의 공격성이나 분노 등의 증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근데 이 부분도 이들이 또 약물을 또 잘 지켜서 복용하려고 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는 않은 거죠. 또 교정시설 같은 데 이렇게 수감이 되거나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막 감옥에 갇히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감옥이 너무 싫고 너무 무섭고 또 막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아야지 이렇게 다짐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후회나 반성,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이렇게 감옥에 수감이 되는 것도 일반 사람들의 경우라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경험이에요. 구속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들은 워낙에 불안이나 공포에 대한 각성 수준이 낮아서 이 감옥에 가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방학했다가 개학했다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범죄자들의 내 영상 자료를 보면 제가 앞서 공감 능력에 관여한다고 했던 그 대상해와 섬협, 이 후측 대상해와 섬협은 또 처벌과 보상에도 깊게 관여하는 부위인데, 이 두 부위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이상 활동을 나타낸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긍정적인 결과, 막 이렇게 보상은 기대를 하고 막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 처벌에 대한 예상은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축두엽의 경우 우리 뇌에서 공포학습이 이루어지는 편도체, 이 편도체가 축두엽의 심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포 상황이나 어떤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학습이 되려면 이 전두엽과 이 편도체가 있는 축두엽 간의 교류가 원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두엽과 축두엽의 순환이 떨어지는 건 역시 뇌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능력, 쉽게 말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런 학습이 어렵다는 것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중에서 최근에는 이제 소시오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소시오패스가 많다. 또 전체 인구 중에서 소시오패스는 약 4%에 달한다. 그러니까 25명 중 1명 꼴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물론 정확한 수치는 각 연구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시오패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이 소시오패스를 대하는 지침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첫 번째 지침은 소시오패스에 대한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다. 특히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잘해줘야 되겠다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시오패스는 사랑과 공감이라는 정서적인 경험이 부족하고, 혹은 이런 경험을 아예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과 배려가 이것이 따뜻하고 고마운 것이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점이나 취약성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허술하고 나약하게 보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강함을 느끼고 또 승리감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아예 마주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최대한 거리를,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멀리 두는 게 일단 우선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요. 소시오패스에게 있어서 타인의 가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이용 가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소시오패스는 접근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나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소시오패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근사하게 보이지 말고 소시오패스에게 나는 정말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제대로만 심어준다면 소시오패스는 알아서 제 발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왜 굳이 나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소시오패스의 심리를 잘 파악해 본다면 이 방법이야말로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반사회성 성격장애 또한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사례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치료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들도 많긴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일단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 그 후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발전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어릴 때 품행장애나 특히 법을 어기거나 지나치게 권위에 반항하는 경향이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잘 살펴서 더 이상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에 치료적인 접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격장애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도 이렇게 한 편의 영상에 담기에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도 최대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영상도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